예, 어서오십시오, 배틀장님. 예, 크림악동님. 아, 예. 어서오십시오. 상만의 유수소 그 사건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예, 배틀장님,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오늘 10월 10일. 예, 오늘 중요한 날이죠? 예, 북한에는 중요한 날입니다. 네. 날이, 아유, 갑자기 뭐 엄청 추워져갖고, 그죠? 예, 다들 오늘 하루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월요일날, 예, 이렇게 또 저녁 시간에, 아마 이제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예, 저녁 시간에 뵙는 건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 예,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예, 광고하느냐고 지금, 예, 광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근데 광고 다 끝났습니다. 네. 예, 어서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어휴, 예, 배틀장님, 안녕하세요라고 하셨고, 하이어 고반장님, 그림악동님, 더불어행복님, 안녕하세요라고 하셨고요. 아유, 오늘도, 예, 이 쓸쓸한 날에, 예, 더불어행복님도 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삶은 돼지고기님, 손손손. 예, 저는 집에 가서 접할게요. 하여간 이 크림악동님은 늘 악동 같은 짓을 해요. 그냥 뭐 맨날 좀 애매해. 예, 열혈곡땡님 밥하고 있답니다. 예, 밥하면서 방송 들으세요. 네, 추천을 하러 들어왔어요. 곧 나가야 해요. 아이고, 오늘 연아 여러분이 바쁘신가 봅니다. 그죠? 감사합니다. 추천을 눌러주시느냐고 이렇게 또 들어오시고, 우리 칠성파네비에님도 들어오셨군요. 아유, 고맙습니다. 예, 예. 우리 돌베개님, 사랑하기 더블, 예, 야옹아 지켜줘님도 오늘 와주셨군요.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고상만의 뉴스속 그 사건 어느새 24회 방송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예. 24회 방송을 맞이하고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방송할 이야기들을 좀 많이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거리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2시간 내에 이 이야기를 다 소화하려면 좀 바쁘게 이야기들을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 백남기님 사건. 예, 농부 백남기님이, 예, 317일 만에 그만, 예, 끝내 회생하지 못하고 우리들의 간절한, 예, 염원에도 불구하고 회생하지 못하시고, 예, 우리 곁을 떠나게 됐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예, 이 백남기님을, 예, 목숨을 빼앗은 그런 분명한 잘못이 있는, 예, 바보가 아니라면 누구나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죠. 예, 국가와 경찰, 그리고,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데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는 새누리당, 예, 이 여러 주체들에 의해서 백남기님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네,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유족까지 지금은 욕보이고 있는 그들에 대한 비판을, 예, 오늘 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족까지 욕하는 너희가 사람 새끼냐, 예,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경찰 총경들의 아들들, 예, 의경 복무율을 알고 보니까 상당히, 예, 놀라운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정말 큰, 예, 가슴의 아픔으로 공감되는 3내 3인조 억울한 누명 사건, 이들 3인에 대한 인생사를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예, 요즘 핫 이슈, 예, 파산 변호사, 재심사건 전문가죠. 예, 우리 박준영 변호사하고 오늘, 예, 전화 인터뷰를 해서요. 지난 7일날 이 3내 3인조 사건과 관련해서 마침내 재심사건의 구형공판이 있었답니다. 예, 그래서 구형공판에서 있었던 이야기들, 예, 좀 나누면서 오는 10월 28일날 이 선고공판이 예정되고 있는데요. 그 선고공판에서 있을 이야기,
예, 박준영 변호사, 담당 변호사인 박준영 변호사하고 직접 예, 전화로 연결해 갔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 제가 또 여쭤봐 드리기도 하고 또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제가 또 확인할게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혹시 박준영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싶은 이야기, 근데 공적인 이야기 물어봐야지 또 너무 지나치게 사적으로 궁금한 이야기를 궁금해 하시면 예, 제가 여쭤봐 드릴 수가 없어요. 여쭤볼 수 있는 내용으로 꼭 예, 저한테 질문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예, 박준영 변호사한테 물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유대한 만세님, 만세! 예, 113번째 우리 별풍선 예, 팬클럽 회원이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대한 만세님. 아, 이름도 좋아요. 자유대한 좋죠. 예. 저도 자유대한을 예, 제대로 된 자유대한의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방송을 하고 있는데 예, 자유대한 만세님께서 의미 있는 113 예, 113 113번째 팬클럽 회원으로 가입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예, 요즘 또 핫한 이슈 한 번 더 있죠. MS 오피스 사건. 예, MS 오피스 관련한 국감 질의 한 건으로 마침내 예, 뜬 우리 새누리 이은재, 그동안 어떤 사람이었고 예, 무슨 일을 해왔는지 여러분들하고 오늘 예, 낱낱이 재밌게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이것에 또 뒤지지 않는 또 한 명 있어요. 새누리당 의원이 된 우리 바둑의 신, 예, 바둑 하면 아시는 조은현, 이 사람이 요즘 또 남부럽지 않을 만큼 만만찮은 망신사를 떨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이야기 관련한 거 이야기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날 굉장히 추웠잖아요, 여러분. 예. 날이 많이 추워갖고,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오늘 하루 근무하시는데, 오늘 뭐, 저도 이러저러한 일로 해갖고, 엄청 오늘 바쁘게 오고 가고 왔다 갔다 했는데, 뭐, 날이 좀 많이 추워갖고, 사람들이, 유난히, 그러니까, 원래 이게 오늘 아주 추운 건 아니잖아요. 뭐, 영하로 떨어진 것도 아니지만,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조금 추위가 다가오면 유난히 더 추운 느낌이 듭니다. 근데 오늘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시지 않았을까. 특히 아침에 출근하실 때 굉장히 많이 그러셨을 것 같아요. 진보와 빙고님, 아버님 건강은 어떻게 좀 예, 많이 나아지셨나요? 예, 오늘도 재미있겠네요. 예, 재미있고 의미있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으로 방송 꾸며가도록 하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예, 오늘도 여러가지 이야기 해보는데 첫 번째 이야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그 새누리 김진태, 예, 저는 하여간 이 김진태라는 사람 때문에 예, 춘천이 싫어졌습니다. 그 자기 수준에 맞는 예, 유권자는 자기 수준에 맞는 대표자를 갖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정부를 갖는다, 대표자를 갖는다. 그런데 새누리당의 춘천 출신 국회의원인 김진태, 저는 이 사람이 정말 그 대한민국의 어떻게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인지, 아이고 아직 병원에 계시다고 빨리 빠른 시간 내에 KO를 예, 진심으로 예, 기원하겠습니다. 진보와 빙고님, 아버님한테도 예, 그런 마음을 꼭 전하고, 아버님도 방송 들으시면 예, 예, 빨리 건강 회복하시라고 예, 응원하겠습니다. 자, 돌베개님, 김진태 말도 말아요. 진짜 언제 감옥으로 보내나. 글쎄, 검사 출신이죠, 김진태가. 야, 진짜, 김진태가 한 이야기 중에 여러 가지, 이제 파리에 가서도 언젠가 또 그런 이야기를 했죠. 뭐, 두고 봐라 하면서 국회의원이 국민을 겁박하는 발언을 해갖고 또 그때도 많은 분들이 정말 예, 격분했었는데, 이번에는 예, 백남기 선생님의 둘째 딸에 대해서 정말 엄청나게 또 비하를 하고 비난을 해갖고 많은 분들을 또 격분케 했는데, 백남기 선생님의 둘째 딸인 백도라지, 예, 백도라지 씨가 언니구나. 백민주아 씨, 백민주아님에 대해서 이 새누리당 김진태가 예,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휴양지인 발리에 가서 휴양을 하고 있었으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페이스북으로 아버지를 위해 촛불을 들어주세요라고 하면서
선동한 것처럼 그렇게 비난을 해갖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일베급 인사들, 예, 이 김진태가 하고 이 가까운 사람들인 일베 쪽에 있는 사람들이 만드는 언론 매체의 만평으로, 예, 그 비키니 옷을 입고, 그리고 뭐 선베드, 예, 길게 누우는 그런 데에서, 예,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거기서 휴대폰으로 마치 카톡, 뭐 이렇게 페북, 뭐 이런 거나 하고 있는 것처럼 또 조장해서 그리는 거를 지금 그것도 이제 페이스북에 돌고 있는데, 정말 어떻게 이런 악마 같은 사람들이, 예, 악마 같은 사람들이 있는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백민주아님의 언니인, 예, 우리 백도라지님께서 동생과 관련해서 돌아다니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글로 써서 사람들에게 공개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읽어보신 분도 있고 접하신 분도 있겠지만, 만약에 못 보신 분이 있다면, 그리고 한 분이라도 이 내용을 잘 모르는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예,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그 백도라지라고 하는 분이, 예, 쓰신 글을 제가 좀 퍼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걸 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백민주아의 언니 백도라지입니다. 참, 이 백남기 선생님께서 그냥 단순히 어느 날 갑자기 격분이나 또는 어떤 소시민적인 어떤 자기 이익이나 이해관계에 의해서 그날 어떤 그 집회에 나오신 게 아니라, 정말 이분이 어떤 삶을 살고 계셨는지는 이분이 자녀분들의 이름을 지은 것만 봐도 정말 이게 한눈에 이제 이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그 백도라지라고 하는 이름은 정말 농부로서 우리나라의 그 정말 식물, 예, 이런 것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느낄 수가 있고, 그 둘째 따님은 백민주아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정말 대단한 이름입니까? 예. 그리고 아드님 이름도 제가 지금 못하겠는데, 아드님도 그 이름이 굉장히 남다르더라고요. 이 백남기 선생님의 아드님 이름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예. 백남기님의 아드님 이름은, 야, 정말 대단하군요. 백두산이라는 이름이네요. 야, 정말 큰 따님은 우리나라 곡식, 예, 식물, 정말 농부로서의 진정성이 담겨져 있는 백도라지라고 하는 정말 아름다운, 정말 예쁜 의미 있는 이름이고, 또 둘째 따님의 이름은 백민주화라고 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름을 지었고, 또 아드님의 이름은 백두산이라고 해서 통일, 분단된 조국에 대한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진짜. 예, 뭐라고 제가 이거를 극찬을 해야 될지 적절한 이 단어를 찾기가 참 어렵네요. 예. 여하간 이렇게, 예, 이렇게 자녀분들에 대해서 이름을 지은 이 백남기 선생님이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것이 이제 작년 11월에 저도 이제 그때 민중 총궐기 할 때 현장에 가서 국민TV 라디오의 리포터로 현장에서 이제 리포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만 불행하게도, 예, 아버님 이 백남기님이 사고가 있었고, 그리고 경찰의 직수에 의한, 예, 그 부상을 입고 병원에 갔는데, 이때 당시에, 네, 동생분은 네덜란드 출신, 그러니까 백민주아님은 네덜란드 출신의 남편을 두고 있고 4살짜리 아들과 함께 네덜란드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사고가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귀국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네덜란드 그 시부모님도 함께 사돈이 사고가 나니까 함께 한국으로 와서, 그리고 나서 2달 넘게 이 아버님을 지키다가 아버님이 한 고비를 넘기시니까 아무래도 생활 근거지가 네덜란드에서 있고, 또 남편과 아들 그리고 또 시부모님도 네덜란드에 있으니까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2달간 아버님을 지켰다가 고비를 넘기고 그래서 이제 다시 그 네덜란드로 돌아갔는데, 그러다가 지난 1월에 동생의 시댁 형님이 아들을 출산했다고 합니다. 시댁 형님이. 그런데 바로 그 시댁 형님의 친정이 발리였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갔던 발리. 그러니까 발리를 왜 갔냐? 혹시 이걸 모르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백민주아님의 시댁 형님의 친정이 발리라서, 그래서 이 친정 식구들, 그러니까 시댁 식구들 전부가 새로 태어난 바로 이 시댁 형님의 손자를 친정 부모님에게 보여드리고자 발리로 가는데, 이걸 전부 다 그 백민주아님의 그 시부모님과 그리고 형제자매들, 일가 친척들이 이번 기회에 그 다 같이 발리를 가자고 가족끼리 예전부터 계획해갖고 그 발리로 가기로 했던 겁니다. 이런 건 뭐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아버님이 의식불명 상태로 계시긴 하지만 백민주아님의 입장에서는 시댁 또한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고, 그거는 정상적인 우리 사회 어떤 그 가족을 두고 있는 또는 사회생활을 하는 분이고, 상식과 그리고 배움을 갖고 있는 일반적인 분이라면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인 거죠. 1년 내내 그때가 317일 있었는데, 아마 아버님인 백남기님도 따님이 그런 사정이라고 하면 당연히 거기를 시부모님하고 같이 가서 일을 보고 함께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갔던 이 발리의 그 방문, 시댁 형님의 친정인 발리에 가서 그 새로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 세례도 받고 또 부모님한테 보여주기 위한 여행길에 함께 동행한 건데, 불행하게도 그때 아버님인 백남기님이 숨을 떨구신 거죠. 그래서 그걸 거기서 듣고, 그리고 나서 지금처럼 경찰이, 정부가 백남기 선생님에 대한 사인을 조작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백남기 선생님이 돌아가시니까 그것을 외인사, 사고에 의한 그런 사망이 아니라 병이 들어서 자기가 갖고 있던 병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것처럼 조작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가 그런 상태고, 이것이 이제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서 아버님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촛불을 들어달라라고 글을 쓴 건데, 이것을 새누리당의 춘천 출신 국회의원 김진태와 또 일베 세력들, 이런 자임하는 사람들, 그리고 정말 표리부동한 우리 사회의 부도덕한 자들이 이 사실을 왜곡해갖고, 왜곡해서, 그래서 마치 이 백민주아님에 대해서 비난하는 걸로, 비난하는 글을 써서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 가족분들이 겪는 고통과 상처를 이 백도라지님이 쓴 한 줄기 문장에서 읽을 수 있는데, 동생에게 단순히 아버지가 운명하시는 순간 발리에 머물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또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이 백도라지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경찰과 검찰의 강제부검 시도 때문에 단 하루도 마음 놓고 슬퍼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유족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것,
저는 정말 이러한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특히나 여기서 주목해야 될 또 한 가지 이야기가요. 정말 우리나라 시댁 식구면 아마 글쎄 그런 분들이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아마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덜란드에 사시는 그 분들이 무슨 뭐 특별히 더 진보적이고 진취적이거나 이러지는 않으시겠죠. 그런데 대단히 상식적이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방송을 할 때 어떤 분이 저보고 좌냐 우냐 이렇게 질문을 하셔갖고 깔끔하게 강태로 답을 해드렸거든요. 깔끔하게 강태로 답을 해드렸습니다. 좌냐 우냐. 고상만의 뉴스소 그 사건은 좌냐 우냐 이렇게 묻길래 그렇게 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했던 이야기는 이거였습니다. 좌나 우는 없다 우리나라에. 제가 볼 땐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어떤 그 여러 시민사회단체에서 일을 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해서 진보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단정하는 분도 있는데 그건 정말 오해십니다. 저는 진보도 아니고 그렇다고 보수도 아닙니다. 물론 제가 일부 책에는 그런 얘기도 썼어요. 사실상 나는 보수다라는 얘기도 썼습니다. 그리고 강연 가서 이야기하거나 인터뷰하거나 이렇게 할 때 선생님은 저를 보실 때 제가 많은 사람들이 진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좀 보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놀래요. 왜 보수냐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보수는 이게 진짜 보수라고 생각하거든요. 내 이익을 위해서 타인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강요하지 않는 것. 이게 제가 생각하는 진짜 보수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나는 보수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내 이익을 위해서 그 상대방에게 내가 싫어하는 것을 강요하거나 또는 내가 싫어하는 것을 그 사람에게 당연한 것처럼 요구하는 그런 것은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거든요. 그런데 더 정확히 얘기하면 저는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좌와 우가 있지 않고요. 사실은 상식과 비상식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죠. 우리 사회가. 그런데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그야말로 T니까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당연히 뉴스에 나오고 그러니까 좀 우리 사회가 비상식적인 부분들도 상당히 많아서 뭐 이러저러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가 시댁에서 이러저러한 일이 있으면 좀 싫어하는 사람들이 또 많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왜냐하면 또 불이익이나 이런 게 또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가 여하간 좀 그런 일도 많이 있는데 이 백남기님의 막내딸, 둘째 딸이죠. 백민주아님의 네덜란드인 시아버지. 이분이 정말 또 대단한 분이시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백남기님이 사고 불행한 이런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의식불명 상태에 있을 때 며느리인 백민주아님과 함께 한국을 방문해서 사돈의 안부를 살펴봤는데 그 살펴볼 때 당시 방 안에서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했답니다. 이때 그 시아버지가 하신 말씀 굉장히 주목할 만한 몇 가지 네덜란드와 관련한 우리나라와 네덜란드를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봤는데 굉장히 아주 상세하게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나라의 실정을 비판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실정을 비판하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부끄러운 일인데 워낙 우리 사회가 지금 비상식적이다 보니까 오히려 아름다워 보이는 거 어떻게 합니까? 정말 너무 부끄러운 일이지만 예를 들어 이 아버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네덜란드 역시 집회에서 경찰이 물대포를 사용한다. 하지만 사용 규정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고 또 엄격하게 적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 규정대로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사람을 향해서는 쏘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덜란드에도 집회를 하면 물대포를 쓰지만 그렇지만 실제로는 사람을 향해 쏘지 못하고 항상 사람 앞에 있는 땅 거기에다가
쏘는데요. 여기서 이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사하는 형태로 쏜다는 거예요. 스프레이. 예, 이렇게 우리처럼 물줄기를 강하게 해서 물줄기가 굉장히 세면 이 물줄기 압력으로 쇠도 자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를 이번에 백남기 님도 그렇고 또 지금까지 우리나라 시위하는 분들한테 직수로 해갖고서는 공격을 하잖아요. 공격용인데 그런데 네덜란드는 스프레이 분사하는 형태로 해서 물을 뿌리는 거다. 예, 그렇게 해서 아주 요 대목이 아주 그 임팩트합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이 젖을 수는 있지만 물대포로 사람이 젖을 수는 있지만 그로 인해서 다치는 일은 절대 없다. 이렇게 예, 말씀하셨어요. 네덜란드에서도 그렇지만 안 그렇다. 예, 해주몽님 예전에 가수 그룹 좌회전이 있었는데 예, 맞죠? 그런 사람이 있었죠. 예, 모기업 대표인 예, 이모부를 둔 저도 전경 출신이었는데 역대급 백은 없었습니다. 모기업 대표인 이모부를 둔 저도 전경 출신이었는데 역대급 백은 없었다. 기업 대표로 백을 쓸 수는 없지 않나요? 제가 볼 때는. 자, 하여간 예, 그러면서 또 말씀하신 게 절대 가슴위로 쏘지 못한다. 네덜란드는 그렇답니다. 절대 가슴위로 쏘지 못하고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이번에 이제 백남기님한테 쏜 기압이 예, 10기압 이상이었다고 하는데 네덜란드는 최대 압력을 7기압 밑으로 제한하고 있다. 예, 이런 게 이제 네덜란드의 시의 집회를 진압하는 그런 문화인데 한국은 너무 심한 게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신 거예요. 실제로 버마인가요? 예, 버마였나? 버마가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그 우리나라에서 보기에는 이제 민주주의 후진국으로 이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전두환 정권 때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두환 정권 때 우리나라에서 삼양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었어요. 삼양식품이 아니라 삼양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미얀마입니까? 예, 아니 버마가 미얀마죠. 그거야. 지금은 미얀마인데 미얀마라는 이름보단 버마라고 불러달라고 예, 그 버마 민주화 운동 그 망명한 분들은 이제 미얀마가 아니라 버마가 맞다 이렇게 이제 하시는데 하여간 거기서 그 삼양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삼양이라는 회사에서 최루탄을 만들었습니다. 최루탄을 만들어서 생산을 하고 있는 독점 기업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그 SY-44라든지 뭐 이런 이 최루탄을 버마에다가 수출을 했대요. 그런데 거기서 그걸 받아서 이후에 우리나라로 재반품을 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은 예, 이거는 시 진압용 최루탄이 아니라 예, 인마살상용 사람을 죽이는 용도의 예, 공격무기다. 진압무기가 아니라 공격무기다 해서 전량 다 반품 처리를 했다.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그 최루탄이 얼마나 지독하고 독하고 그리고 또 실제로요. 지금은 이제 가루용 최루탄을 안 쓰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 물대포에다가 최루액을 섞어갖고 그걸로 살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조선의 뚝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그런데 그 맡아본 분 아시겠지만 그 물에다 탄 그 최루액도 어마어마하게 아주 지독합니다. 특히 그날 이 사건이 있었던 작년에 그 민중총궐기 날 쓴 최루액은 정말 지독했어요. 온 거리에 그 최루액을 쐈는데 물이잖아요. 그런데 물이 아니라 그냥 그 하얗게 그 최루액 이 가스가 예, 아주 강물처럼 흐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엄청나게 많은 가스를 써서 예, 많은 사람들을 공격했는데 그 백민주화님의 그 시아버지께서 네덜란드에서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 예, 이것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특히나 매우 주목할 만한 또 한 가지 말씀은 뭐였냐면요. 이때 당시에 그 민중총궐기에 참여했던 시위대를 향해서 이 박근혜가
예, 박근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위대를 IS라고, 예, 그때,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예, IS라고. 캡틴 리옹님, 알람 안 떠서 몰랐네요. 이게 왜 알람이 안 뜰까요, 자꾸? 참 큰일이네요. 예. IS라고 발언을 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강도 높게 비판을 했는데요. 뭐라고 그때 하셨냐면, 만약 그런 말을 유럽에 있는 정치인이 했다면, 그는 다음 임기에 절대 뽑히지 않았을 거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탄핵까지도 가능한 발언이다. 예.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네. 파리의 테러범들은 이미 사람을 죽이기 위해 모의했던 테러범이었고, IS를 얘기하는 거죠. 파리의 IS들. 한국에서 모였던 시위대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하기 위한 단순 시위자들이었다. 그게 어떻게 비교 가능한 것인가? 굉장히 상식적인 비판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상식적인 비판을 하는 분들이 우리나라의 예, 주류 세력이 되어야 한다. 예.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그 새누리당의 이런 김진태 같은 자들, 그리고 이은재, 예, 이번에 좀 이따 이제 방송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이은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 예, 여론 주도층, 그리고 아주 높은 고위직, 대한민국 전체 국민 중에 딱 300명만 있다는 국회의원으로 자리를 차고 앉아갖고, 예, 편은 국민에게 받고, 충성은 박근혜한테 하는 그러한 부도덕한, 예, 그리고 특혜와 특권만, 예, 특혜와 특권이 있다면 그 권한으로 국민들에게 힘이 돼줘야죠.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거를 해결해주는 그러한 것이 올바른 일인데, 그게 아니라, 예,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충성하고, 예, 특정 집단에 충성해서, 그래서 좀 더 좋은 것, 예, 나은 것을 자기가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행동, 태도, 이런 것들이 이제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죠. 예. 캡틴 리옹님, 알람 뜨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해지하고 다시 체크하시면 된다고, 좋은 정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역대급 백은 우병우 수석 아들일 것 같은데요. 예, 그 이야기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병우 민정수석 아들 코너링 탁월해서, 예, 서울청, 예, 차장실에 운전병으로 선발했다고 하는 기사가 떠서 정말 그야말로 많은 분들을 또 격분케 하고 있죠. 예, 격분케 하고 있습니다. 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이 의무복무를 의경으로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의경으로 가서 거기서 그 서울경찰청의, 예, 차장의 그 운전 그 병으로, 이른바 이게 아주 최고의 꽃보직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아주 좋은 보직인데, 그 보직을 받은 걸로 해서 논란을, 예, 불거졌잖아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국정감사에, 서울경찰청 국정감사를 할 때, 그럴 때 역대급 국정감사의 답변이 나와서 많은 분들에게, 예, 경악을 줬습니다. 조선의 뚝심님, 우병우 아들은 군대를 자동차 경주 연습하려고 하는. 자,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사에서 국정감사 할 때, 예, 서울경찰청 차장 부속실장으로 있는 백승석 경위, 예, 이 경위가 나와서 증인으로 나와서, 예, 그리고 나서 답변을 할 때 우병우 수석과 관련해서 이 사람을 왜 선발했냐, 예, 왜 선발했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이에 대해서 답변하는 게 뭐였냐면, 예, 선발에 대해서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과묵하고, 그 당시에 메모장을 들고 다니면서 뛰어다니고, 예, 뛰어다니는 거 다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우리 처음에 가선 걸어다니면, 예, 걸어다니면은 그 예전에 얻어맞기도 하고, 예, 그랬죠.
근데 뭘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하는 자세와 운전이 정말 남달랐다라고 하면서 30분에서 1시간 대화 후에 청와대 주변 북악 스카이웨이를 도는 시험 운전을 주행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코너링이 굉장히 좋았다. 북악 스카이웨이 길이 코너와 요철이 많은데 운전이 서툰 사람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요철도 굉장히 스무스하게 넘어갔고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른바 코너링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하는 이 답변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코너링이 좋았다라고 하는 말에 화제가 됐습니다. 완전 이슈가 됐죠. 그래서 의경을 가려고 하면 앞으로 이 코너링을 정말 잘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이슈가 됐는데 오늘 제가 그 북악 스카이웨이를 다녀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북악 스카이웨이를 갔는데 저 보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 않던데요. 그리고 뭐 더군다나 시험을 보는 거니까 그리고 시간하고는 상관이 없을 거고 그리고 실제로 뭐 이 사람이 얼마나 운전을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답변을 가지고 국민적인 의혹에 대해 덮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이해할 수가 없는 문제인데 이런 과정에서 더 놀랍고 특이한 사실은 이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의경을 지원해서 갈 수 있는 그 경쟁률 이게 생각보다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반 국민의 경우에 의경을 지원해서 의경을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지금. 근데 의경을 지원해서 가는 확률이 놀랍게도 6%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6%에. 이렇게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센지 몰랐어요. 6%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마어마한 거죠? 6명 뽑는데 600명 지원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가기가. 의경이 이제 사회생활도 밖에서 하고 이러니까 아마 지원 확률이 많고 또 나중에 경찰이 될 때 가산점을 주니까 그래서 아마 이걸 지원하는 분들이 많은 건지 모르겠는데 여하간 이렇게 의경 지원을 해서 갈 수 있는 일반 국민의 확률이 6%인데 굉장히 놀랍고 충격적인 사실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총경 이상 지금 현재 이번 2016년 기준으로 경찰청의 총경이면 여러분들 총경이 뭐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총경은 지금 각 경찰서의 서장급입니다. 각 경찰서의 서장급이 총경이에요. 그래서 이 경찰청에는 과장급이 그러니까 경찰서장급이면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그러한 경찰서장급 이상의 총경 이상의 경찰 간부 아들 79명, 79명이죠. 조선의 뚝심님 모르셨다고 서장급인지 알았습니다. 총경이 서장급입니다. 서장. 경찰서장이 총경이에요. 그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경찰서장급 이상의 경찰 간부 아들이 모두 79명이 현재 의무복무를 위해 병역을 이행하고 있는데 확인 결과 이 79명 중에 39명이 의경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의경인 걸로. 이것에 대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게 지적이 나온 거예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죠. 일반 국민은 지원을 해도 6%밖에 의경에 합격이 되지 않는데 그런데 이 경찰 총경 자제는 79명이 군복무 중인데 무려 54%에 해당하는 39명이 의경 복무 중이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확률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일반 국민 6%밖에 못 가는데 그런데 총경 자제는 무려 54%가 그것도 현재 이 사람들이 이것 또한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54%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워요. 왜 그런가요?
나머지 사람들 79명 중에 제외된 사람들이 의경을 지원했다가 떨어져서 그래서 육해공군으로 간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79명이 사실은 전부 다 의경을 지원했다면 어쩌면 79명 전부는 다 의경을 갔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이 의경 지원을 하지 않고 그냥 육해공군을 갔을 수도 있고, 물론 이거 확인이 안 된 거죠. 아니 그런데 그렇지 않고서는 54%도 사실은 말이 안 되고 100%라고 해도 이상할 게 없는 거죠. 총경 이상의 사람이 자기 아이를 의경을 보내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6% 일반 국민 6%인데 자기네는 54%가 갔다. 제가 볼 땐 감히 단정한다면 100%가 아닐까. 나머지는 의경을 그냥 지원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안 온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지원해서 100% 온 게 아닐까. 차라리 그렇게 이해하는 게 확률적으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경찰 측도 이 문제를 지적하니까 답한 이야기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의구심을 가질만 하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 안 할 수가 없죠. 자기네들이 봐도 말이 안 되잖아요. 일반 국민은 6%인데 자기네들은 무려 54%. 그러니까 인정 안 했다가 욕을 먹겠죠. 바쁜 벌꿀님 어서 오십시오. 의경은 지원, 정경은 차출. 우리 해주몽님, 아유, 뭐 혼자 묻고 혼자 답도 하고. 사촌형이 정경이었는데 순찰 돌다가 피모에서 리니지 하다가 PC방에서 리니지 하다가 영창 갔었죠. 영창 갈 만한 것 같은데. 그럼 안 되지. 그러면서 전쟁 나면 도망가겠어요. 자,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의구심을 가질만 하긴 한데, 추첨으로 한 것은 맞다. 일단 자체 확인을 거쳐 감사하겠다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추첨을 한 것에 대해서 자꾸 이 사람들은 모든 걸 추첨으로 했으니 문제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추첨을 하는 것에 대한 시스템을 저는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그 명단을 빼고 돌릴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됐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는 겁니다. 이런 사실 의경을 가는 게 저는 이렇게 어려운 문제인지 사실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이 방송 준비하면서. 저는 의경을 너무 지원 안 한다라고 얘기를 알고 있었는데 그게 옛날 얘기였나 보죠. 근데 여하간 이렇게 의경을 일반 국민 6%밖에 못 가는데 총경들은 현재 79명 중에 54%가 의경을 갔다. 근데 제가 볼 땐 전부가 다 지원을 해서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상황 하에서 경찰이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특혜를 주고 또 자기네들 고위층의 자녀들에게는 또 이런 특혜를 준다면 이것이 무슨 공정하고 누구에게나 정말 공평한 의무복무의 제도라고 할 수 있을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형식으로 하면 안 되죠. 비판받아야죠. 무인님은 의경제도 없애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반 국민인데 대목 막는데 세우고 하면 문제 아닌가요? 그쵸. 의경제도, 의무경찰을 시위진압으로 동원하는 것.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경찰이 혼자 업무를 다 할 수 없으니까 의경은 정확히 얘기하면요 경찰 보조 업무자입니다. 경찰의 보조 업무자 의무경찰은. 그런데 의무경찰만 동원해서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길거리 지나가다가 경찰이 불신 검문한다고 하면서 신분증 제시해달라고 요구하는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예를 들어 시위 현장에 전투경찰이든 의무경찰이든 전투경찰은 지금 해체됐죠. 이게 이제 원래 대간첩 작전 뭐 이런 거 하는 용도로 전경을 뒀던 건데 근데 그걸 시위 진압용으로 해갖고 오랜 논란 끝에 전경은 지금 해체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의무경찰만 서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신분증 제시해달라고 요구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다 불법입니다. 이게 의무경찰은요, 경찰의 보조 업무자지 경찰이 아니에요. 경찰 공무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경찰과 의무경찰, 그러니까 의무경찰이 검문을 할 때는요, 반드시 경찰이 대동강해야 됩니다. 경찰이 있는 가운데 해야지, 경찰이 없는 가운데 의무경찰끼리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그것은 법령 위반입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경찰이 막, 의무경찰이 신분증 제시하면, 당신 무슨 권한으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냐. 그러면서 막 따지고 항의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여러분들도 만약 지나가다가 불신 검문을 요구받으면요. 그러면, 반드시, 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불신 검문 자체가요. 경찰이 물론 요구할 권한은 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1항에 의거하면 경찰이 수상한 사람을 세워서 신분증 제시를 그러니까 질문할 수 있죠. 신분증 제시는 아니고 질문할 수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강제로 내가 원하지 않는데 불신 검문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거부한다고 해서 체포할 수도 없어요. 만약에 불신 검문을 거부한다고 해서 붙잡아 둔다면 그거는 명백한 강금입니다. 그리고 또 그 불신 검문에 대해서 그거를 거부한다고 해서 경찰이 이렇게 뭐 어디 연행해, 이건 다 불법 체포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불신 검문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은 그럼 그것에 대해서는 강요할 수가 없고, 그리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만약에 경찰서나 파출소나 이런 곳을 가게 될 때는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하면 현장에서 그러한 질문을 하는 게 이 검문을 요구받은 사람으로부터 불리하거나 뭐 이런 경우에 가자고 하는 거지, 경찰이 자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갈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신분증 보려면 영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신분증에 대해서 강요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강제로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이때 거부하면 끝이고, 긴급 체포에 의해서 데려가거나, 근데 긴급 체포는 3년 이상의 아주 중대한 범죄 행위가 있었다고 하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영장에 의한 체포, 근데 영장은 없으니까 안 되는 거고. 그럼 나머지 하나는 임의동행에 대한 동의를 얻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임의동행은 내가 거부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제멋대로 지네 멋대로, 그리고 이런 규정은 사실 경찰 스스로가 모릅니다. 경찰이 자기네들이 불신 검문할 때 왜 나를 검문하냐고 이게 물어보시면요, 100명에게 물어보면 98명은 자기 왼쪽 가슴을 딱 칩니다. 왜 칠까요? 자기 왼쪽 가슴에 경찰 이렇게 써 있거든요. 경찰복을 입고 있으니까. 네, 경찰이잖아 이러면서 하는 헛소리들 많이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2명은 뭘까요? 야, 이 새끼야, 알았어, 귀찮아, 더럽다, 치사하다, 꺼져라 하면서 이렇게 욕하는 경우를 봅니다. 이런 사람들 수준이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경찰의 수준이 한심한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그 경찰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내 3인조 사건, 이미 여러분들 지난번 고상만의 유수소 그 사건에서도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99년도 2월 6일 날 벌어진 사고입니다. 3내 전북 완주군 3내읍의 나라수포에서 당시에 76살이었던 할머니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서 3명의 강도죠. 3명의 침입자, 칼을 들고 침입자들이 들어와서, 칼은 아니고 무슨 이렇게 쇠붙이였는데, 그 쇠붙이 칼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쇠로 된 흉기를 갖고 들어와서, 그래서 금품을 훔치려다가, 그러다가 당시 할머니의 입을 테이프로 막았는데, 입만 막았어야 되는데 그만 입하고 코를 다 같이 긴장한 상황에서 막아버림으로써 질식사에서 이 할머니가 돌아가신 사고가 있었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3명의 10대 후반의 남자들을, 예, 이 사건의 범인이라고 해서, 체포해갖고, 그래서 징역 3년에서 6년 사이에 형을 선고해서, 그래서 복역까지 다 마쳤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건의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던 거죠. 예. 여러분들 이 사건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내용 아실 거고, 제가 그전에도 방송 한 번 했기 때문에 내용을 아실 건데, 내가 사실은 진짜 범인이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범인임을 자백하고 나선 사람이 있었지만, 경찰과 검찰, 그리고 당시에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었던, 예, 그 국가 공권력에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범인을 알고 있었지만 한 번 이미 범인으로 검거한 상황 하에서, 예, 새로운 진실을 밝히는 것이 두렵고, 예, 불편하니까 그냥 묻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이 감옥을 살다 나왔는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그 유명한 재심 변호사인 박준영 변호사, 예, 요즘 핫한 이슈죠. 우리 파산 변호사, 예,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로, 예, 재판을 맡아줬던 우리 박준영 변호사가 이 사건을 알게 된 경위가 정말 이거는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해갖고 도와주는 경우는 우리가 흔히 있지만, 예, 박준영 변호사가 이 3례 사건을 알게 된 건 텔레비전을 보다가, 예, 시사 프로그램에 텔레비전을 보면서, 그러면서 정말 저 사람들이 너무 억울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3례 3인조 사건 다루는 프로그램을 보다가. 그래서 자기가 찾아가서, 예, 이 3례 3인조 피해자들에게, 예, 우리 호로감 메뚜기 매니저님 박준영 변호사입니다. 형이 아니라 영. 찾아가서 이제 내가 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이 사람들이, 예, 이런 변호사를 처음 본 거잖아요. 예,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경찰이 찾아와서 자기네들한테 시험을 하는 건 줄 알았대요. 그래서, 아닙니다. 저는 억울하지 않아요. 하면서 찾아오지 마세요 하고 도망을 갔대요. 그런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억울한 그거에 대해서 내가 맡아줄 테니 돈도 필요 없고, 예, 자기가 할 테니 할 수만 있게 허락해달라. 그렇게 해서 이 사건을 맡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맡게 돼서 마침내 재심 사건에 대한 결정을 얻게 됐는데요. 그때 지난 7일날 재심 사건과 관련한 구형 공판, 최후 공판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 정말 눈물바다를 이뤘다고 합니다. 예, 왜 그랬는지 그 이야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예라피바다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영 변호사가 약 10여 분 정도 이날 최후 변론을 했는데, 이 최후 변론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3대 3인조 사건의 피해자 3명, 이분들이 살아왔던 인생사에 대한 최후 변론을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눈물 나는 사연은 강인구 씨, 예, 피해 사례인데요. 강인구 씨는 저도 이제 이 사건 때문에 재심 사건 재판에 갔었습니다. 가서 이제 얼굴 보고 하면서 알게 된 분인데, 굉장히 이쁘장하고 좀 야리야리한, 좀 아직 30대인데 그때 당시에도 아마 더 체격이 작을 거예요. 지금도 작으니까. 이 강인구 씨가 7살 때, 예,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예, 왼쪽 팔에 장애가 있던 이 어머니는 노점에서 과일을 팔고 계셨대요. 늘 가난했고,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술을 좋아해갖고, 그렇게 술을 마시면, 예, 취해서 엄마를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전형적으로 정말 힘든, 예, 그런 가정이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취하면 엄마를 괴롭히니까 엄마가 정말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어린 이 강인구의 눈에는, 7살이었던 이 강인구의 눈에는 이 엄마가 너무 불쌍했다. 매일매일 슬프고 괴로운 표정으로 방에 누워있는데, 그날 엄마가 흰 종이에 뭔가를 써서 줬대요. 그러면서 가게에 가서 그걸 사와라. 그러니까 당시에 강인구는 글씨를 몰랐죠. 7살이었으니까. 더군다나 뭐 만약에 이제 가정적으로 좀 행복한 집이었다면
미리 글씨도 좀 가르쳐주고 해서 알았을지 모르겠지만 이땐 그렇지 못했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엄마 괴롭고 힘들어하는 이 엄마를 내가 도와줄 수 있다라는 생각에 한달음에 엄마 심부름을 가기 위해서 달려갔고 그래서 엄마한테 원했던 약을 줬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엄마는 사온 약을 입에 털어넣었는데 잠시 후 엄마의 입에서 흰 거품이 일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인구는 옷소매로 엄마의 입을 거품이 자꾸 흘러넘치는 엄마의 입을 닦아줬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강인구 씨는 엄마의 품에 안겨서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강인구 씨에게 이 박준영 변호사가 물어봤대요. 언제가 가장 행복했냐?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였냐라고 하니까 바로 그때 엄마의 품 안에서 잠들었던 그 마지막 기억, 엄마의 따뜻한 체온, 잠들기 전에 느꼈던 그 짧은 따뜻한 기억, 이게 가장 행복했던 기억이다라고 답변을 했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그 옛날에 부엌에서 엄마가 이 부엌 일을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도마질을 하는 소리라든지 설거지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따뜻한 방의 아랫목에서 아스라이 잠을 들었던 기억이 있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70년대에 80년대 초반에 초등학교를 다닐 때 그런 기억이 있는데 아마 그 강인구 씨가 기억하는 기억이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체온에 대한 기억. 그렇게 해서 알고 보니까 그날 엄마는 그 약을 먹고 목숨을 끊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엄마를 그렇게 잃었던 어린 인구는 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한테 자주 맞으면서 컸다고 그래요. 이상한 약을 사서 엄마한테 갖다 줘서 결국 엄마를 죽게 했다. 그러면서 이 엄마를 죽게 했다고 해서 또 강인구는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안타깝고 슬픈 사연으로 있었던 이러한 강인구, 최대열, 그리고 임명선, 이 세 사람의 사연이 다 대동소이해요.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정에서. 그래서 당시에 이 강인구는 18살이었고요. 그리고 이 최대열 역시 당시에 19살. 이렇게 임명선 또한 마찬가지로 그랬고요. 이렇게 가난하고 어리고 또 집안이 형편이 어려우니까 누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크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경찰과 검찰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골라서 이 사건의 범인으로 만들었던 건데요. 오늘 고상만의 유수소 그 사건에서는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박준영 변호사하고 전화로 인터뷰를 통해서 당시에 당시 재판에서 있었던 이야기와 그리고 앞으로 계획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2부 진행하면서 우리 박진영 변호사와 함께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